IT신과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빠르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떡상하셨다고. 뭐 IT의 신에 비하면 뭐 약속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덕분에. 거만해진 것 같아요, 얼굴이. 표정이 거만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덕분에 톡톡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조회수 2만 찍었다, 이런. 네, 정말 우리 안석현 기자의 이지 키포스트. 네,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지 키포스트. 정말 보석 같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IT신 채널도 굉장히 좋은 채널이지만 그리고 이제 안석현 기자가 열심히 안 하지만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석현 기자의 텔레그램 채널 링크도 있으니까요.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네, 정말 떡상하고 있는 안석현 기자. 사실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디스플레이에 아주 오랜 업력을 가진 정말 마당발 기자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유리기판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예전에 디스플레이를 하던 회사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 회사들이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석현 기자가 사실 유리기판 쪽으로 요즘에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죠?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유리기판 한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삼성 전기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 안석현 기자가 먼저 자기네 콘텐츠에다가 다 했는데 혹시나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는 유리기판과 삼성전기가 하는 유리기판이 뭔지 한번 차이점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용어가 우리나라 말로 유리기판이라고 하니까 다 그냥 똑같은 유리기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헷갈렸었는데 2.5D 패키지, 결국 이쪽 유리기판이 됐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가 됐든 결국에는 2.5D 패키지에서 이 중간에 오는 소재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하는 우리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한국말로 유리기판이라고 합니다만,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건 FC BGA의 중간에 코어 소재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FR4로 만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FR4를 글래스로 한번 바꿔보자, 이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컴퓨터 앞에서 혹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코어스라고 한번 쳐보시고 그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코어스를 보면 제일 위에 반도체가 있고 그 중간에 인터포저가 있고 제일 아래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영어로 쓰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전기가 하겠다는 건 그 제일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한번 유리로 바꿔보자, 이 컨셉인 거고요. 이번에 부쩍 관련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우리도 유리기판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똑같은 유리기판이지만 제일 위에 있는 반도체, 그 밑에 있는 인터포저, 요 놈을 한번 우리가 유리로 만들어 보자 이거거든요. 지금은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실리콘을 글래스로 바꿔보자는 거고, 삼성전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 기판을 유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요 컨셉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리콘 인터포저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직접 한. 그렇죠. 이제 반도체 팹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사실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설계만 하고 이제 공정을 외주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그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엄청난 또 먹거리 시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면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해요. 물론 제가 삼성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쪽 업계를 봐왔던 입장에서 추정해 보건데, 일단 뭐 이 얘기는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전에 글래스 코어 기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TGV 공정, 그 결국에는 글래스 인터포저를 만들더라도 아래 위가 교통할 수 있는 홀을 뚫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홀을 우리가 뭐 유식한 말로 비아 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실리콘 인터포저에서는 TSV, 그 스루 실리콘 비아였다면 이 글래스 인터포저에서는 스루 글래스 비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에 반도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실리콘 웨이퍼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놈의 물성도 알고 어떻게 건드렸을 때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걸 알고 다 알지만 글래스는 좀 생소합니다. 반도체를 오래 한 삼성전자도 글래스에 구멍을 뚫을 때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그게 뚫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뚫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주로 좀 줘서 유리를 잘 가공하는 회사들한테 주면 좀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낼 수도 있고 요게 저는 첫 번째 일단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그럼 설계는 하되 왜 생산은 외주를 주느냐, 두 번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지금까지 실리콘 인터포저를 설계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파운드리 팹의 생산 능력을 계속 깎아먹고 왔잖아요. 그렇죠. 소위 얘기하기 40나노로 생산한다, 65나노로 생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웨이퍼 팹의 생산 능력을 PMIC를 생산하거나 다른 걸 생산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데 겨우 이 인터포저 생산하자고 쓰고 있으니 너무 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주로 줘서 좀 뭔가 싸게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애들한테 좀 주자 이런 측면에서 외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 사실 기회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삼성전자 유리기판 밸류체인에서 사실 우리 양 기자가 굉장히 주목하는 회사는 그동안에 그 이 대표님하고 몇 번 이제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하면서 주로 이제 삼성전기가는 글래스 코어 기판 쪽을 집중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글래스 인터포저만 해도 사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그 밸류 체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공정이 유리에 구멍을 뚫고 그 내부를 금속 방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도금을 하고 위에 이제 회로를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빌드업하는 소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공정은 유리에 구멍을 뚫고 내부를 구리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밸류 체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전에 말씀드렸던 TGV 전문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FNS 전자, 중호엠텍, APS, JNTC, 이코니 이런 회사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장비 회사들이 또 장비를 많이 넣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글래스 코어 기판하고 사실 글래스 인터포저의 차이점은 결국 그 라인 앤 스페이스, 회로 정밀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GV를 구멍을 뚫어서 거기 이제 구리를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래스 코어 기판의 비아홀을 가공하는 직경이랑 글래스 인터포저에 들어가는 직경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종횡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글래스 두께 대비 구멍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종횡비, 이제 어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1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이 됐든 글래스 인터포저가 됐든 10대 1이다. 근데 글래스 코어 기판은 유리 두께가 800 마이크로미터고 글래스 인터포저는 4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홀도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렇죠. 훨씬 더 정밀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만들기 어려운 게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항상 그림을 보니까 이게 정말 채널홀을 예쁘게 일자로 딱 깎여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거의 절구통 그렇죠. 형태로, 절구통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구멍을 최대한 이렇게 그나마 좀 수직으로 깎고 여기 구리를 채우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게 깎고 구리 채우는 게 너무 글래스 인터포저에서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방막 굉장히 얇은 방막을 해야 된다. 그래서 400 마이크로미터 두께. 네네네. 그게 0.17T 정도 되는 거예요. 0.17T 맞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이제 외부 협력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아까 제가 이 앞에서는 400 마이크로미터라고 말씀드렸지만 0.17T니까 170 마이크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횡비를 낮추려면 구멍의 폭을 줄이는 건 이제 더 이상 힘들거든요. 워낙 작기 때문에 구멍을 작게 만들 수는 없고 그럼 대신에 유리를 좀 더 얇게 깎아서 종횡비를 낮춰보자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유리를 얇게 만들면 물론 그 내부를 채우는 거는 좋겠지만 훨씬 유리의 어떤 내구성이랑 약해지겠죠. 그렇죠. 거의 뭐 수만 크게 줘도 깨지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올해 안에 피저빌리티를 먼저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업체들하고 이제 실행 가능성을 한번 평가해보고 0.1CT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거를 직접 설계하고 외주를 주는 그거는 세팅이 됐지만 유리 스펙이나 뭐 어떻게 생산할지 누구가 생산할지 이거는 아직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얇게 가공해야 된다 그러면 유리 슬리밍 쪽에 이제 싱글라스 하는 뭐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그 불산으로 막 엄청 갈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이 평탄화
울퉁불퉁하면 굉장히 좀 이제 곤란하겠다. 그래서 CMP 슬러리.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굉장히 또 기존의 검사 기술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또 중요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을 외주를 주고 나면 이제 속된 말로 빠꾸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걸 나중에 예를 들면 글래스 인터포저를 한 5년을 외주를 줬는데 나중에 이걸 내재해보겠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외주 업체와 우리와의 어떤 경쟁력 격차가 나 있을 거니까 이걸 그렇겠죠. 다시 들고 오는 건 힘들잖아요. 그때의 어떤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솔벤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아까 제가 FNS 전자부터 이코닉까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에 FNS 전자는 이제 SKC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여기 빼놓고 보면 말씀하신 캠트로닉스나 뭐 중후엠텍, JNTC 이 정도 회사들은 아마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전자하고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얘기하셨던 CMP, 그러니까 유리를 갈아내는 이쪽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에바라하고 우리나라의 KC텍 요 두 가지를 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쪽에서 얘를 쓴다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어플라이드는 CMP 쪽은 크게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쪽은 하이브리드 본딩 CMP만 열심히 해도 뭐 먹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 유리기판 쪽 이게 스펙 다운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여기 어플라이드는 요 이제 TGV 쪽 후단에 있는 그 메탈라이제이션 이쪽 스퍼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CMP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딴 것도 많아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보는 매스 마켓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아직까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KC텍하고 에바라가 제일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비상장 회사 중에 회명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중소기업인데 여기도 좀 유력하게 검토가 여러 회사들에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는 KC텍이 CMP 장비는 하고 CMP 있고 쪽은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장비하고 소재하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고객사하고 테스트하는데 제일 좋은 게 또 슬러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KC텍은 또 CMP 슬러리도 내주화를 하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세리아 계열만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메탈 실리카 쪽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리 쪽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는 거면 좀 실리카 쪽 소재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사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지에 없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좀 AS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지난달에 유리기판 한번 다뤘을 때 그 밑에 댓글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KC텍은 구리는 연마 못하고 부도체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구리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순두부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KC텍하고 그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뭐 구리 연마 가능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실리카 쪽이 메탈 쪽이니까. 네. 어쨌든 제일 잘하는 건 원래 세리아 쪽을 잘했고, 근데 이제 부도체 쪽을 잘했는데 메탈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죠. 그쪽이 원래 캐봇이라는 회사, 미국 캐봇, 거기서 이제 잘하던 건데 이제 확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석현 기자와 함께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박형 그리고 이제 에스펙트 레시오가 이제 빡세지면서 검사 공정 쪽에서도 이제 또 중요한 새로운 키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어딘지 왜 그 기술이 중요해지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들 좀 많이 이야기했고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제 유리 인터포저로 바꾸는 트렌드에서 어떤 유리의 방막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뚫는 TGV 가공 쪽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공정이 빡세지면 그러면 검사도 굉장히 빡빡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또 주목받는 회사가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원자 현미경을 가장 잘하는 회사 1위가 됐죠. 네, 맞습니다. 1위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코어스라는 기술 기존에 이제 코어스 S라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써서 호퍼까지 이제 코어스 S라는 기술을 주로 많이 썼었고 이제 블랙엘부터 코어스 L이 쓰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코어스 L이 쓰이는 건데 코어스 S랑 코어스 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다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고 코어스 L에서 왜 AFM 원자 현미경이 중요해지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IT의 신 출연한다고 하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코어스 S와 L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제일 쉬울까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여의도 IFC를 갔었거든요. 그 딱 보니까 그게 코어스 S의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IFC에 1, 2, 3 빌딩이 있고 콘레드 홀테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도체로 보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몰을 인터포저로 보면 그 전체 공간을 지하 공간이 이 반도체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각각의 반도체가 지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요게 딱 코어스 S의 모습인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요 밑에 있는 인터포저가 수급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걸로 연결해서는 우리 이거 계속 못 만든다. 이걸 어떻게든 우리 지하를 연결은 해야 되겠는데 좀 작은 걸로 연결해보자라고 하는 컨셉이 코어스 L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IFC로 연결해서 보면 IFC 1, 2, 3를 연결은 하되 지하 공간을 통로 하나로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IFC 놀러 가보면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1, 2, 3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딱 정해진 길로만 가도록 이렇게 유도해놓고 대신에 인터포전을 훨씬 적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지하 공간을 훨씬 적게 파서 공사비를 적게 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코어스 L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렌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포저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쓰거나 안 쓰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좀 유리 같은 걸로 좀 싸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요 모든 트렌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텔이 EMIB라고 해서 실리콘 브릿지를 써서 그 칩하고 딱 연결하는 부분만 인터포저를 쓰는 딱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네. 딱 그렇게 연결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IFC의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다니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널널하게 다니지만 그거를 통로를 딱 한 줄로 딱 만들어 놓으면 뭐 공사비는 적게 들겠지만 일단 다니는데 불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줄로 다녀? 그러면 이제 설계가 빡세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앞으로는 사람들 줄 서서 다녀. 그리고 콘레드 호텔은 잘 안 가니까 거기 갈 땐 뛰어다녀.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공간을 줄이더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어스 S에서 우리가 보통 그 신호와 전력이 전달되는 그 선의 폭이 2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2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두께의 5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두께의 배선만 가지고 반도체가 교통을 하는데 그거를 TSMC가 코어스 L로 가면서는 1.4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2도 사실 굉장히 작은데 그렇죠. 그걸 1.4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0.4까지 줄이는 게 목표로 갑니다. 지금은 1.4인데 0.4까지 줄여버리겠다고 하는 건 코어스 S 대비해서는 5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많은 파생 기술들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회로 선폭을 줄이면 이제 저항도 커질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소재 설계 기술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좀 어려우니까 사실 블랙엘이 잘 안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블랙엘이 이제 나오고 이제 론칭을 했다가 중간에 뭐 외신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설계가 잘못돼서 급하게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다이 레벨의 문제면 설계 변경을 6개월 만에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저거는 코어스 L에 있는 실리콘 브릿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다. 그 정도는 6개월 만에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젠슨왕이 처음에는 막 TSMC하고 막 으르렁거리다가 결국 나중에 항복하면서 아 우리가 문제가 있었고 TSMC가 도와줘서 잘 해결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어스 L에서 왜 AFM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배선폭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검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지는데 다시 또 건물 비유로 이제 돌아가면 그런 거죠.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단층 집에 살고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일반 주택가에 살았는데 뭐 하층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들은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기반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냥 평탄도에 건물 올리면서 좀 봐가면서 올려도 그렇죠. 공구리 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봐가면서 해도 세워놔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을 종횡비를 높여가지고 이 밖에 있는 빌딩들처럼 높게 세워야 한다면 사실 기초공사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의 뭐 거울면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도를 확보한 다음에 올려야 그 올라간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코어스 S에서 한 2마이크로 할 때는 그렇게까지 검사를 빡세게 하지 않았었는데 1.4로 내려가고 장기적으로 0.4로 가기 위해서는 이 평탄도나 아니면 배선을 일단 만들고 나서 배선이 잘 만들어졌는지 크리티컬 디멘전 뭐 이렇게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선이 높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정말 뭐랄까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측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아주 고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식을 코어스 S에서는 WLI라는 기술을 썼다고 해요. 이게 백색광 주사 계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백색광, 저기 보이는 백색광을 이용한 겁니다.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측정하는. 근데 그걸로는 이제 2/2까지는 가능했는데 1.4로 내려가면서는 그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TSMC에서 있어서 그래서 AFM이 이제 투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TSMC 쪽 코어스 L 라인으로 이제 그런 검사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크 시스템즈가 기존의 AFM 같은 경우도 거의 독보적인데 이제 TSMC나 이런 이제 새로운 신규 거래를 뚫으면서 이제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확장이 되는 그림인 거네요. 예, 원래 이제 AFM 전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거는 그렇죠.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코어스 L 뭐 이쪽 나오면서 그쪽 매출이 많이 늘고 있죠. 제가 오늘 이거 아침에 오면서 어떤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낸 거를 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2.5D 패키지향 매출이 파크 시스템즈가 한 50억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고 4배가 늘어나네요. 네, 내년에는 350억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쪽 코어스 L향 매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전부 그럼 TSMC 향이라고 봐야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코어스 L이라는 컨셉트의 패키지가 삼성전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아이큐브. 네, 아이큐브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아이큐브에 굉장히 여러 그 라인업 있죠. 네, 베리에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코어스 L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삼성전자 분명히 나갈 거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면 뭐 아이큐브 EO나 아이큐브 SO 같은 이제 옵틱스 쪽으로 이게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이제. 그렇죠. 이 사실 원자 현미경이 제3의 전자 현미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쓰임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게 일반 전자 현미경으로 다 하던 일을 점점 반도체의 어떤 선폭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 돼 가면서 용도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실리콘 포토닉스나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어떤 쓰임새를 찾고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전공정에서 보면 우리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4차원 구조잖아요. 네, 이제 네, 3차원, 4차원 구조에서도 이게 구조 자체가 트랜지스터가 워낙 모양이 이제 특이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도 이제 AFM이 쓰인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 안 기자 이야기한 거가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이 AFM 원리를 이용한 이제 UV 펠리클 세정 장비도 있다고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도 이 굉장히 신박해가지고 이게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AFM의 원리가 결국 그겁니다. 전자 현미경은 그동안에 뭐 다른 현미경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각적 정보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빛이 시료에 맞고 반사된 걸 내 눈으로 측정하는 건데 이 AFM은 그야말로 더듬는 거거든요. 이 캔틸레버라고 하는 레버, 이 어떤 막대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노 사이즈의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로 시료를 더듬어 가면서 이놈이 어떻게 생겼고 높이가 어떻고 폭이 어떻고 전기적 성질은 어떻고 이런 거를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오래 걸리겠네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거의 뭐 원자 단위로 찍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 원자 단위로 찍고 다니는 성질을 이용하면 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EUV 펠리클 세정 장비. 그 펠리클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죠? 네, 대부분 아실 이 겁니다. 정도는 아시죠? 네, 예. 네. 펠리클을 이제 마스크에 씌워놓고 나면 EUV를 공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 내부에 먼지 같은 게 떠다니다가 펠리클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티클. 그러면 네. 이 펠리클이 하나에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 AFM 앞에다 갖다 놓고 캔틸레버로 그 먼지를 똑 잡아서 떨어뜨리는
직접 컨택을 할 수 있기 직접 때문에. 컨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현미경 눈으로 보는 거면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다다다다다다 찍고 다니는 거라서 그 먼지 사이즈도 결국엔 나노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놈을 딱 잡아가지고 딱 치우면 2,500만 원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페어. 예, 리페어 장비라고 하죠. 세정 장비 좀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한 거. 예, 하여튼 그쵸. 그렇는데 요거가 우리가 이름만 아는 EUV 쓰는 회사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따져보면 현미경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봐야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컨셉이 혼합된 거라고 하는데 요 되게 신박한 장비인데 요것도 뭐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뭐 파크 시스템도 그러면 사실 그 회사 시총이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 듣고 보니까 높은 멀티플을 받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전 딴 것보다 이 어떤 쓰임새를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게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증착이니 직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막 20-30%의 성장을 이루는 어떤 것들은 계속 나오긴 하지만 회사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AFM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한 녀석이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또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는 이런 검사 쪽도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또 이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사실 또 지금 뭐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또 투자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만 듣고 또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죠? 덜 했다가 네, 최근에 여기저기 기사가 좀 나오면서 또 살짝 또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대 수준은 낮지만 어쨌든 그렇죠. 간에 뭔가 이슈는 있다 이 정도. 만약에 이 애플향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한 2년 전에 나왔으면 정말 떡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뭐 유리기판 정말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너무 김이 새버리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애플이나 이제 핸드셋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폴더블 스마트폰 백플레이트 쪽에 특히 이제 기술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 안 기자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 트렌드 변화인가요? 네, 우리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갤럭시 G 폴드나 G 플립을 딱 보면 이게 접히는 OLED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뜯어서 보면 그 안쪽에는 OLED 제일 뒷면에 백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백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쓰지만 뭐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걸 내장 힌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힌지라는 말이 좀 더 친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첩이니까. 그래서 내장 힌지 아니면 미드 프레임 이런 말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거의 역할은 이 폴더블 OLED가 접혔다가 이게 펴질 때 만약에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빤빤하게 안 펴지고 그냥 이게 약간 되게 물렁물렁한 고무 같은 거라서 중간에 주름이 많이 져요. 근데 이거 백플레이트를 붙여서 복원력을 보강해주면 빤빤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2019년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폴드 시리즈 나왔던 게 그때부터 폴더블 OLED 뒷면에는 다 백플레이트 소재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TFT, 그 방막 트랜지스터가 PI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PI 소재 위에 이제 TFT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PI라고 하는 놈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필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축축 처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희발이가 없는 애라서 딱 잡아주는 거죠. 예, 딱 지지해주는. 잡아주는 놈을 뒤에다가 받쳐줘야 펴질 때 확실하게 펴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폴드 써보신 분 아시죠? 중간에 주름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백플레이트 없으면 그거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기술 트렌드가 점점 더 이제 보강 소재가 이제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세대 때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이제 1세대 제품 만들 때는 거기에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었어요. 예, 스틸을 2장을 썼었는데 딱 받쳐놓고 중간에 이제 접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좀 잘 접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장을 썼다가 한 2, 3년 후에는 그거를 CFRP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CFRP가 탄소 강화 섬유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죠. 탄소 섬유를 거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보강제를 써가지고
좀 잘 접히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 이유는 S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앞에 설명드린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S펜하고 이 신호 간섭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플라스틱 중에 좀 센 놈 가져와봐 했는데 CFRP가 이제 뽑혔던 거고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잘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더 바뀔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펜 때문에 바뀌었다고 펜 하면 때문에 바뀌었다면 이제는 가격하고 두께 때문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확실하고 두께는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 좀 비싸요. 예, 이게 CFRP가 파이넴텍이라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공까지 다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갖다 주는 게 한 22달러?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근데 3만 원이면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OLED 하나를 그냥 통째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강제 하나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 코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CFRP가. 그래서 원단 자체부터 비싸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싼 소재로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요즘에 폴더블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또 두께니까 좀 두께까지 줄일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지금 UTG로 사용하는 글래스를 한번 뒤에 보강제로 한번 백플레이트로 만들어 보자. 이런 트렌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뭐라 그러나요? 글래스 미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GMF라고 하는데 GMF라고 치시면 이제 좀 여러 군데 찾아보기는 어렵고 글래스 내장 힌지 뭐 이렇게 쳐보시면 관련 자료가 좀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 이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새로 나온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기존에 그럼 탄소 섬유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싸지는 거예요? 일단 타깃으로 하는 그걸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30% 정도는 싸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30% 빠지면 한 2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전체 봄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기존의 그 파이냅텍 같은 내장 힌지 업체가 담당을 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힌지를 만들 때 중간에다가 뭐 레이저나 아니면 그 습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집어넣으면 이 보강력은 좋겠지만 잘 안 굽혀질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좀 뚫고 그루브를 만들어서 잘 굽혀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파이넴텍이 국내에서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이진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ASP가 깎이는 건가요? 마진율도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ASP가 낮아지겠죠. 30% 그러니까 파이넴텍 관점에서 보면 한 20-30% 빠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단 자체의 가격은 CFRP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해요. 그래서 마진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거나 유지되거나 뭐 이거는 뭐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마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이넴텍한테 그럼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나쁜 이슈는 아니겠죠. 일단 지금 파이넴텍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백플레이트 물량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기술 트렌드가 변화할 때 캐치업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경쟁사들의 진입하는 걸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럼 트렌드가 그 애플향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사에서 나온 걸 보셔서 알겠지만 애플이 내년에 이제 한 1,500만 대 정도 애플 폴더블을 내놓을 텐데 일단 1세대 모델은 백플레이트가 티타늄이라고 해요. 티타늄으로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애플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글래스라고 하더라고요. 글래스 미드 프레임으로 우리도 백플레이트를 만들겠다. 왜냐면 애플도 단가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고 가볍고 얇고 하다면 자기네들도 글래스 미드 프레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넴텍이 계속 쫓아가주는 건 전 좋은 이슈라고 봅니다. 만약에 애플도 GMF를 채택할 경우에는 파이넴텍이 좀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달인가요? 한번 그 공시를 CB 발행하겠다고 공시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글래스 가공하는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 한 300억 정도 CB 발행하는 걸로 제가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도 투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파이넴텍은 원래부터 내장 힌지를 했던 회사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 일진이 원래 터치를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 글래스라고 LED에 쓰는 웨이퍼죠. 그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터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에 다 인베디드 되고 있죠. 그래서 다 가져와 버렸고, 사파이어 글래스도 국내에서 뭐 삼성이든 LG든 다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사파이어 글래스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 사업이 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어떤 터치 스크린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GMF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2023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 하시던 분을 또 뽑아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네. 벤더가 다변화돼 있으면 단가 깎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넴텍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일진이 들어온다는 게 그 이슈는 좋은 게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이쪽 기술 자체가 워낙 또 나름의 또 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이쪽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기술 트렌드들은 혹시 뭐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그 지난주에 중국 쪽에서 한번 찌라시 비슷한 게 한번 돌았었는데 애플 폴더블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간다더라 빠진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정리해 놓은 메모 같은 게 돌았었어요. 그래서 꽤 그럴듯한. 꽤 그럴듯한 메모가 돌았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아 요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표현 중에 렌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UTG를 공급하는 회사가 렌즈 테크놀로지가 독점으로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독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수급하려고 하는 UTG가 시나리오가 한 4가지가 됩니다. 여러 회사들의 조합을 따지고 보면 4가지가 그렇죠. 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근데 어느 시나리오를 따라가도 렌즈 테크놀로지가 포함되는 거는 팩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독점은 아닐 거다. 여기에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물량을 넣을 수 있는 회사가 한두 개 붙을 거다 해서 우리나라의 UTI나 도운시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하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네. 그리고 메모에 보면 또 색경 하이텍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필름은 또 그럼 안 들어가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호필름이 빠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100%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애플에서도 색경 말고 다른 대안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1세대 때 색경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UTI나 도우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살짝 미지수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색영 하이테크가 생각보다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나 봐요.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네. 이 보호필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갤럭시 폴드의 제일 위에 오는 필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필름 자체는 별게 아닌데 그 필름 바깥쪽에 검은색 테두리 부분을 코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쪽 엣지라고 그러나요? 그 바깥쪽에 뭐라 그러지? 테두리를? 베젤? 베젤. 예. 그 베젤 부분이 디스플레이가 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정말 한때 그 네로 베젤에 정말 그죠, 웃음 그죠. 들었었는데, 그죠. 네, 이제 베젤이 그 네로우 베젤이다 보니까 그쪽 끝까지 이제 화면 영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더 가면 이제 반도체나 부품이나 PCB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블랙 매트릭스라고 하는 잉크로 가려줘야 되는데 그 인쇄를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색영이. 왜냐하면 색영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블랙 매트릭스 인쇄를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 글로벌 독점인데 그 독점 기업하고 색영하고 이게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그 장비를 사서 우리도 BM 인쇄를 하겠어라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계약이 유효한 한에서는 색영은 일단은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건 전 잘 알기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네네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신박한 내용으로 또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 안석현 기자가 굉장히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네,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급하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